우리는 그 폭염도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요. 또 앞으로 승리하러 가고 있는 이런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잘 될 것이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들로만 채워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1번 문제가 채권자 대위권이죠. 채권자 대위권 지난번에 쭉 일정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반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전체적인 흐름, 또 채취와 다른 점, 이런 것들은 연일 머릿속에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거 봅니다. 51번 봤더니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가로를 볼게요. 갑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가로를 딱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시험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표현들 나오면 빨리 제대로 읽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가로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러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조합의 탈퇴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요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이미 기출되었던 이 지문이었고요. 자,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A라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서, A라는 조합에 대해서 탈퇴 의사표시를 이렇게 행한다는 이러한 사안이고요. 탈퇴가 되면 716조에 의해서 요 이하의 탈퇴가 규정되어 있고요. 그럼 719조에 따라서 탈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A가 조합원으로서 이 조합에 가입해 있다가 탈퇴가 되면 이 조합은 이 A라는 조합원에게 재산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계산해 준다는 건 재산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얘가 출자한 재산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 반환을 받다. 이게 하나의 재산권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A 조합원의 채권자인 갑이 이렇게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탈퇴권이 말이죠. 이걸 해지권이라고 본다면, 조합계약의 해지권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하나 더 숨어 있죠. 형성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형성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51번 선지의 이 판례 내용은 요 조합의 관계, 탈퇴에 있어서 출자한 지분 내지 출자한 재산을 반환받는다는 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요 내용도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해지권이라는 또는 탈퇴권이라는 형성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이 판례를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바로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가로친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봅니다.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함부로 탈퇴해서는 안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라면 이때도 탈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탈퇴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가로친 부분도 우리가 깊숙하게 분석을 해보자. 자, 그럼 52번 갑니다. 52번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뭐 뒤지게 많이 나왔었죠. 유리분 반환 청구권. 유리분 반환 청구권은 항상 여기 됩니다. 신분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한쪽에서 뭔가 상속을 더 많이 받아갔다. 그래서 한쪽이 상속인 중 한쪽이 뭔가 부족하다. 이럴 때 이 부족한 자가 유리분을 채워달라 해서 유리분 반환 청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분 반환 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입니다. 민법의 1112조 이하에 나와 있는 신분상의 권리입니다. 신분상의 권리라면 일신 전속적 권리에 해당될 겁니다. 일신 전속적 권리에 해당된다면 을이 그 신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을이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채권자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분상의 권리 따라서 일신 전속적 권리 따라서 채권자인 갑이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를 두죠. 자, 예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청구권 행사에 대한 확정적 의사와 관계없이 이걸 괄호를 딱 쳐놓고 만약에 을이 유리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다면 이때는 갑이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모를 치고 갔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유리분 반환 청구권은 일단 일신 전속권이다. 머릿속에 익혀두시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함부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 을이라는 이 신분자가 그걸 확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면 이때는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지금 틀린 부분이 이게 틀렸습니다. 확정적 의사와 관계없이 이 부분이 분명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이것도 유리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유리분 반환 청구권 이렇게 표기하고 선지를 읽어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 이런 것도 키워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신 전속권이다. 따라서 함부로 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중요 문구를 말씀드렸죠. 여기 나왔죠. 그 권리 행사에 확정적 의사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가능하죠. 이때라고 한다면 가능하고요. 이때가 아니라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52번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죠. 우리 시험에서도 2번이나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 법원 관련 시험으로 스펙트럼을 넓히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4번을 보겠습니다. 54번은 여기 한번 볼게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의리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피대위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피대위 권리 또는 대위의 목적이 된 권리 여기에 관한 이러한 선지의 내용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실체법상의 권리, 이게 실체법상의 권리 당연히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이든 또는 물청이든 아까 보았던 형성권이든 얼마든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송법상의 권리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체법상의 권리는 물론이며 소송법상의 권리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잘라놓고요. 종전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자, 이 불복이라는 부분이 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심의 소재기만 표현되어 있지만 상소 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상소 제기할지 말지는 의뢰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심의 소재기 여부도 의뢰 자유에 맡겨야 됩니다. 의뢰 자유에 맡긴다는 것은 의뢰 인격적 자유에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에 맡겨져 있는 권리를 채권자라는 이름으로 막 와서 대위 행사한다는 것은 의뢰 인격 존중에 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유로움에 맡겨져 있는 또는 아까 나와 있는 일신 존속적 권리 이런 것들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심의 소재기, 상소의 소재기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둘 것은 이 대위의 목적이 되는 피대위 권리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물론이며 소송법상의 권리도 된다는 거. 다만 불복하는 거 있죠. 상소제기라든가 또는 재심의 소재기 이거는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탁탁 잡아가시면 좀 더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겁니다. 55번 갑니다. 자, 지난주보다는 좀 스피드가 빨라졌죠. 2015년 서기보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의리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3채무자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 확인 다시 한번 해두시고 이렇게 권리를 대신 행사합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 병은 저 을이 모아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또는 갑이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병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또 병은 자신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러한 강력한 대항 사유를 가지고 또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을이 권리를 행사할 때처럼 갑이 대위 행사할 때도 강력하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 갑과 을 사이에 있는 피보존 채권에 있어서의 항변 사유는 을의 독자적인 것이지 병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있을 뿐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연히 눌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 을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선제가 되죠. 두 번째 줄까지는. 자, 그다음에 뒤를 좀 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의리병에 대한 권리가 행사되고 있거든요. 저 갑에 의해서 비록 대위 행사되고 있으나 분명히 행사되고 있는 권리는 의리병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유들 또는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유들 이게 이 소송에서 이 권리 행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갑과 병 사이의 관계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전혀 이 채권자 대위권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갑자기 갑과 병 사이에 독자적 사유가 주장되어지고 있다는 생뚱맞은 겁니다. 생뚱맞은 거. 4차원 내지 4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봤더니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으면 여기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 이게 키워드죠. 자기와 갑과 제3채무자 병 사이에 생뚱맞은 이 독자적 사정은 이 사안에서 주장할 소지가 없는 겁니다. 주장할 건기가 없다. 자, 요것이 행사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본래도 출제가 제법되었죠. 그래서 이건 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6번 갈게요. 56번도 한번 봅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선지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를 그냥 밋밋하게 놔둔 채로 읽으시면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될 뿐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그 긴장된 상황에서 헷갈리기 쉽고 또 그 덕에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여기 뒤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즉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을의 독자적인 것이지 병이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병은 오직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을에 대한 것만 이 병이 제3채무자가 을에 대한 것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항변 사유는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거 가로친 부분이고요. 자, 그것의 일종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 완성. 요게 소멸시 완성됐다는 거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는 건 피보존 채권. 이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을이 강하게 갑에 대해서 강하게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겠죠.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채무자 을은 강하게 갑에 대해서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을의 독자적인 사유에 불과한 겁니다. 을의 것이지 병이 대신 행사할 수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거 제3채무자가 이거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소멸시 완성의 항변은 본안의 항변이라는 측면으로 자 우리가 생각하고요. 본안의 항변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 을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귀에 들어오죠? 정리해 주시고 이게 본안 항변이고요. 자, 그러나 만약에 본안 전 항변이라면 소각합 판결을 구하는 본안 전 항변을 만약에 병이 하고 있다면 병은 피보존 채권이 없소이다. 피보존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소이다. 피보존 채권이 없으니 각하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의 항변을 통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항변 사유 이거를 대항할 수 없으면 분명하고요. 그러나 본안전 항변으로 각하를 구하면서 피보존 채권이 소멸되었소이다. 이런 주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 소송에서 말이죠. 이 선지에서 소송에서 또는 각하를 구하며 이런 표현이 더불어 덩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본안전 항변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저 피보존 채권의 소멸을 또는 피보존 채권의 흠결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선지는 뭐 소각하를 구한다 또는 뭐 소송에서 원하는 표현이 없죠. 그렇다면 이건 일반적인 본안 항변, 본안의 항변이라면 결론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야 됩니다. 좀 깊숙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그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이 선제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57번 할게요. 요거는 이제 405조 관련입니다. 405조 관련입니다. 405조가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 보시면 갑이 이렇게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채권자인 갑이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그 갑의 대신 행사함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대위 행사를 하고 이렇게 통지했을 때, 그래서 을이 대신 행사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는 함부로 이 권리를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갑의 대위 행사를 존중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권리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405조의 조문 내용입니다. 이것도 A급이고요.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위 행사의 통지를 받았다. 통지를 받았다는 건 을이 알았다는 거죠. 통지를 받았다, 을이 알았다. 알았다면 그 후에는 이제 을은 이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처분했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405조 1항 2항 그대로죠. 조문 그대로. 조문 들리면 조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지금까지 조문 간 적이 없어요. 2016년 서기보 문제를 보겠습니다. 벌써 이 문제 벌써 깊숙한 어떤 이 난도의 높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405조 관련인데 통지를 받은 후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권리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콤마까지는 405조 조문 내용 그대로고요.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통지를 또 받은 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 자, 여기에 키워드는 채무불이행이 키워드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해제를 우리가 법정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법정해제라는 표현을 쓰냐면 544조의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또 546조의 이행불능과 계약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해제라고 해서 법정해제고요. 자,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을과 병 사이에 피대위 권리가 계약을 통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계약을 통해서 발생했을 때 갑이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을에게 통지를 한 바, 그래서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405조 2항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의 대위권 행사를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을은 권리를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권리를 처분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을의 정상적인 이 권리 행사, 정정당당한 권리 행사는 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갑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권리를 처분하여도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도 을이 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정당한 이 액션 내지 정당한 권리 행사는 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채부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입니다. 을이든 병이든 특히 병이 예컨대 이쪽으로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을이 기다리다 못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건 을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정당하게 행사하는 이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을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정당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채무불이행이 키워드입니다. 채부를 이유하는 이 법정해제, 자, 이거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대항할 수 있다. 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이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다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반대로 약정해제 또는 합의해제, 해제계약, 이거는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그냥 을이 지 의사에 따라서 자유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100% 권리 처분이죠. 이거는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정해제는 대항할 수 있고 법정해제는 대항할 수 있고 합의해제는 대항할 수 없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리뷰할 때 말이죠. 저 그림을 그리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를 하시면 살짝만 비틀어내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을은 처분한다 하더라도 채권자 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처분 속에 법정 해제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다. 체부를 이유로 하는 해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제계약 내지 합의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9번 문제 갑니다. 59번은 2015년 서기보 문제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효과. 채권자 대위권 행사 효과는 일단 채무자에게 들어갑니다. 채무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 효과의 핵심이죠.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뒤에 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 중단, 요거를 우리가 눈여겨 좀 봐주자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채권자 대위권이 이렇게 의리병에 대한 권리를 갑이 대신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소송물로 나타내면 갑이 병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데 소송물은 의리병에 대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피대위 권리가 소송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피대위 권리가 분명히 명실공히 행사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대위 권리가 분명히 행사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이때 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마저도 의리받는 겁니다. 채무자가 받는다, 의리받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세요. 피대위 권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문제는 피보전 채권이요 또는 피보전 권리,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보전 권리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세모를 쳤었죠. 이거는 당연히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행사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대위권 행사에 통지를 하면, 을에게 통지를 하면 그때서 비로소 중단된다. 통지를 했을 때는 갑이 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채권의 대위권이 좀 깊숙하게 내기 시작하면 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갈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이제 60번 갈게요. 60번 2020년 서기보 기출문제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아까 똑같은 그림이죠. 채권 대위권 행사했을 때 이로 인한 채권의 시효 중단의 효과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59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1번 갑니다. 2021년 서기보 기출입니다. 봤더니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진 행동에 대항할 수 없고, 다시 봅니다. 의리병에 대한 권리가 갑에 의해서 대위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 병은 을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는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채무자 채권자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요거 갑이 을에 대한 피보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때 소멸시효 완성은 을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병은 제3채무자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아까. 그래서 여기 봤더니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일 뿐이지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5가 됩니다. 자, 이 선지 다시 보면 여기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고 할 때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은 피보전 채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보전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을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제3채무자 병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62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건 184조 뒤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 뒤에 판례를 제가 붙여놨습니다만 이때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그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주장할 수 없다. 잘라놓으시고 그다음에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에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소멸시효 쪽에
나와 있는 이 판례를 선제로 구성한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 우리가 지겹도록 그리고 있죠. 자, 이 권리를 지금 대신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피보존 채권 피대위 권리. 자, 여기서 지금 요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되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마치 을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왜? 얘가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총에서 뭘 공부했냐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이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죠?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을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얘는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아까부터 계속 일관되게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뭐냐면 을의 채무자 을에 대한 일반 채권자, 여기에 다시 일반 채권자가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갑다시라고 할게요. 갑다시라는 또 하나의 채권자가 붙은 겁니다. 자, 지금 이 채권자는 말이죠. 이 또 다른 채권자인 갑이라는 사람이 이 채무자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이게 소멸된다면 얘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좋을 겁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이 채무자 입장에서 자신의 채무자죠. 채무자가 빚을 하나 면제받는 꼴이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래서 얘는 빚이 줄고요. 줄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인 갑다시가 더 많이 받아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반사적으로 갑다시는 이익을 받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는 누구죠? 을. 그래서 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을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갑다시는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권자니까 이렇게 대위에서 주장할 수는 있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히려 민총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고, 다시 한번 선지를 봅니다.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를 찾아내시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또는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직접이라는 게 없지만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머릿속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62번은 5가 되고요. 63번으로 갑니다. 63번을 봤더니 2021년 서기보 문제였고요. 최대 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요거 제3자 수송 담당의 문제로서 당사자 적격과 관련이 있고요. 따라서 이건 부적법 각하되죠. 자, 5가 되고요. 자, 요걸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자 대위 소송은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소송 담당이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고,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송물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대위 권리가 소송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소송물로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피대위 권리는 말 그대로 을의 것이기 때문에 을만이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됩니다. 을이 정당한 당사자로서 이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당한 당사자요, 정당한 소송 수행자요. 이걸 우리가 당사자 적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의 주체인자 을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을의 채권자 갑이 갑자기 오더니 내가 대신 행사하겠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한 데에서 제3자 소송 담당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얘한테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해서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갑이 을 대신에 을의 권리에 관해서 당사자 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또는 제3자 소송 담당을 위해서는, 또는 법정 소송 담당을 위해서는 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먼저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피보존 채권이 존재해야만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당당히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보존 채권의 존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 채권 보존의 필요성. 채권 보존의 필요성, 대위권을 행사할 필요성. 이게 있어야만 당연히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제3자 수용 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 불행사. 이것도 이 당사 적격이 하나의 요건이죠. 이 세 가지 요건은 오늘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이것이 있어야만 갑이 을 대신에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래서 당사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비교할 것은 피대위 권리라고 했죠. 피대위 권리.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대위 권리는 적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 계속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소송물의 문제입니다.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물이 된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피보존 채권이 힘들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그렇지만 피대위 권리가 만약에 이게 흠결되었다면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선제로 피보존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보존 채권에 포인트를 두시고 이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만약에 이게 피대위 권리라고 나왔다면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피대위 권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면 이건 뭐로 갑니까? 기각으로 가야 됩니다. 피보존 권리와 피대위 권리 좀 다르죠? 그래서 63번은 5가 되고요. 64번을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건 피보존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게 피대위 권리죠. 피대위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적어도 채권 보존의 필요성,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면 채권 보존의 필요성에서 기억나죠? 금전 채권의 보존의 경우에는 무죄력을 요구하게 되고요. 반면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무죄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연적 정제라는 것만 필요한 것이지 특별히 무죄력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튼 어떤 것이든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것도 부적법 각하됩니다. 오죠? 자, 그냥 볼게요. 또 아까 당사자 적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보존 채권의 존재, 채권 보존의 필요성,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이게 당사자 적격의 요건이 됩니다. 해당 선지는 요거 필요성,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적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에 65번을 갑니다. 이거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폭염, 폭우 이런 것들도 얼추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런 말들 아마 여러분들 알 겁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빨리 오셔서 공부할 때입니다. 정말로 시간은 우리를 많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씩 가고 있다고요. 자칫 더위 핑계로 또는 기상이변 핑계로 자칫 내가 나태해지는 거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의 책장이 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올해 좀 아프지만 이런 현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올해 비교적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선발 인원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년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받았던 이 상처를 또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쪽팔림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8월 지나고 9월부터 한다고요? 9월부터 바로 공부가 될 줄 알아요? 9월 되면 추석이 또 낍니다.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아침 저녁으로 지금 찬바람 불기 시작한 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이불을 이렇게 여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 시간들입니까? 근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면 아까 제가 선지 설명할 때 깊숙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깊숙하게 생각할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작년처럼 똑같이 그냥 대충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다가 조금만 바꿔놓으면 또 무너지고. 자, 좀 힘들어도요. 다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집에 계시면 아마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학원 현장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801호에 심화반 분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 301호에 기본반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2년차, 3년차 된 분들도 제가 기본반에 가서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꽤 됩니다. 정말로. 자, 지금 인강을 듣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강요를 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같이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1기로 시간은 금방 갑니다.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5번 갈게요. 2022년 서기보 문제였습니다. 올해 선지가 이렇게 좀 긴 내용으로 구성된 선지가 꽤 되었죠. 선지가 길면 자르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선지를 안 보고 다른 선지에서 정답이 나오면 너무나 좋은 현상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짧은 선지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 선지를 만약에 읽을 수밖에 없다면 자르고 포기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최대 수송에서 대위될 이 대위에서 보존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여기 가로를 딱 쳐놓고요. 이 피보존 채권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갑이 의뢰에서 갖고 있는 요 채권. 자, 이렇게 이제 대위행사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갑이 의뢰에서 갖고 있다. 자, 이 피보존 채권인데 피보존 채권은 분명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송 요건의 문제입니다. 소송 요건에서 당사자 적격의 문제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피보존 채권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소송 요건의 문제, 따라서 그건 직권 조사 사항이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권 조사 사항과 직권 탐지라는 문구를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본론주의의 반대가 직권 탐지주의입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은요, 본론주의를 철저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 탐지주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론주의가 뭡니까? 너 주장해봐라. 주장했니? 그럼 여기 우리 법관이,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해주겠노라. 너의 주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뒷받침될 증거가 없으니 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기각이라 부르고요. 네가 제출한 증거를 보니 너의 주장이 맞더라. 이게 인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본론주의잖아요. 자, 반대로 직권 탐지주의인데 직권 탐지주의는 대한민국 민수법에 채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주의 하에서도 직권 조사 사항은 존재하게 됩니다. 본론주의라는 것이 주장해야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직권 조사 사항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럴지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문구와 직권탐지주의라는 문구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직권조사 사항은 대한민국 소송에서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바입니다만 직권탐지주의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는 없다.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현출된 소송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존 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의문점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이 판례 내용에서 핵심은 직권조사 사항과 직권탐지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본론주의 정반대가 직권탐지주의입니다. 아시죠? 수능표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66번을 가겠습니다. 2017년 서기보 문제인데 요거 순수 사례 형식의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했던 이 문제의 선지 내용이 됩니다. 갑을병 다행히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갑은 을에 대해서 1억의 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금전 채권의 보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로를 딱 쳐놓으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르거나 가로를 치거나. 그 다음에 을은 병에 대해서 다시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 그렇다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도 금전 채권이 되는 겁니다. 금전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금전 채권을 대위 행사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림 확인하시고. 자, 당연히 금전 채권의 보존이므로 무죄력이 필요하죠. 무죄력은 채무 초과 상태. 이 채무 초과 상태는 을에게 있는, 채무자 을에게 있는 적극 재산과 그다음에 을이 진 빚, 소극 재산을 비교할 때 이게 더 크더라. 이게 더 크더라. 이른바 채무 초과 상태를 우리가 무자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자력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이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을 대위하여 병에 대하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르고 동남시고 이런 연습을 하시렵니다. 이때 알고 있었다는 건 이제 갑이 이렇게 통지 등을 함으로써 을이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다 겁니다. 이때는 함부로 권리를 처분해서 안 됐죠. 함부로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아까 우리가 봤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 후단부를 보자고요. 을이 병으로부터 1억의 매매 대금을 변제받았다. 이때 병은 갑에게 변제 항변을 할 수 없다. 자,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점은 아마 이걸 출제한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첫 번째 관점에서 출제를 한 듯합니다. 아까 나왔던 건데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갑에게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죠. 지금 얘가 변제를 했습니다. 을이 병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 병이 을에 대해서 변제했다는 겁니다. 을이 변제를 받았다는 건 병이 을에게 변제했다. 변제 항변입니다. 변제 항변. 내가 갚았다. 야, 네가 대신 행사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을에게 갚았다. 변제항변이잖아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변제항변. 이거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제항변할 수 있다. 강하게. 그죠? 강하게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 제3채무자 병은 을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강하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제항변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어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접근이고요. 아마 이런 관점에서 이걸 출제를 한 듯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요. 판례가 아닌 관점이에요. 판례의 내용이 아닌 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아까 405조가 뭐였냐면 권리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요거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해서 을이 알고 있다면 을은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한다 하더라도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 기억나죠? 변제를 받으면 말이죠. 변제를 받으면 마치 자신의 채권을 처분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채권이 소멸되는 거니까. 을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한 채권이
병으로부터 변제를 받음으로써 이게 소멸이 되고요. 소멸이 되면 갑은 이게 뭡니까?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을이 받아버림으로써 대위의 목적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소수물 자체가 사그러드는 겁니다. 갑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이거 권리를 처분한 것이다. 그래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도 이 권리 처분 속에 변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변제양변 내지 변제는 받을 수 있고 변제는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줬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시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두 번째 접근은 그냥 양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첫 번째 접근법, 첫 번째 접근법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아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3차 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이 항변으로 갑에게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변제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67번 갑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다행히 요 문구가 똑같아서 가로친 부분 또 무자력의 동그라미 친 부분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알고 있었다까지 똑같아요. 뒤에 봅니다. 소송 중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을이 갖고 있는 채권, 병에 대한 채권 이거예요. 을이 병에 대한 채권 요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병은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게 되겠죠. 갑에 대해서도 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 나왔던 선제 내용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보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케이스였고요. 지금은 을이 병에 대한 피대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저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를 잘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봤더니 을이 병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시죠? 어떤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인가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선지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 다행히 아까 왔던 66, 67번과 같은 사안의 문제이죠. 여기까지 똑같고요. 표기한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알고 있었다 똑같고요. 자, 이거는 뭐 뻔하게 나오는 거네요. 대위 소송의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죠. 판결의 효력, 기판력은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통지 등을 통해서 채무자 을이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저 기판력은 을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가 틀렸죠. 미친다. 자, 이제 이거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했죠. 자세한 건 영민에게 넘기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갑이 병에 대해서 을의 병에 대한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패소든 승소든 이 소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면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고요. 기판력 때문에 갑이 나중에 똑같은 소송물을 대위 소송으로 병에게 제기하는 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이 아닌 을, 정작 소송물인 권리의 주체인 을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권리를 대신 또는 나중에 다시 행사를 하려 합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채권자인 갑이 대위 소송을 통한 대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대충 소송을 수행하는 바람에 만약에 패소 확정이 되었다. 이 권리의 주체가 누구죠? 을인데 갑이 대신 행사하다가 이게 대충 행사하는 바람에 패소되었다. 이 효과를 을이 그대로 받고 그 을은 다시는 나의 권리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을에게 너무나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기판력을 받고 싶지 않죠.
의뢰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내세울 수 있냐면 당사자가 다르다. 주관적 범위, 당사자가 다르다.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노라. 그렇지만 이건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판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뢰 말을 들어보면 의뢰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기판력의 또 제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기판력을 받아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듯 보이고요. 그래서 양자의 이념을 조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조화해서 조율해서 해석을 했더니 을이 알았을 때만, 즉 이 대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을이 이미 알았어요. 확정되기 전에 알았다 이겁니다. 확정되기 전에 알았다면 을은 갑의 이 소송에 참배를 해서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권익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가 패소 확정된 뒤에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판력을 받아도 이거는 분명히 지가 감수해야죠. 그래서 알고 있을 때만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1975년도 나온 판례로서 지금까지 엄청난 칭송을 받는 판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도 비슷한 판례가 또 나온 바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69번 문제를 갑니다. 야, 이거 한번 표기해놓고 많이 써먹는구만요. 똑같은 사안이고요. 무자력이라는 표현, 요 사안 그대로고요. 무자력이라는 표현은 채무 초과 상태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 알고 있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소송 중 병이 을의 체불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체불의 포인트를 둔다고 했죠. 요거 을과 병 사이에 누군가의 체불이 있었고요. 체불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한다. 이거는 당당히 또는 정당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누군가 체불령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정정당당하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갑이 대위권 행사를 하고 있고 이 사실이 을에게 알려졌다 하더라도 을과 병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까 무슨 해제라 불렀죠? 법정해제. 이 법정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건 했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약정해제는 합의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해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70번 갈까요? 네, 봅니다.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을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병을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그림은 이 그림하고 똑같네요. 을이 병에 대한 권리를 갑이 대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봅니다. 갑이 을에 대한 채권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바로 이거 행사되고 있는 권리, 피대위 권리, 요게 갑에 의해서 대신 행사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사되고 있는 권리, 요게 중단될 뿐이지 요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중단된다고 했죠? 통지했을 때 비로소. 통지했을 때 비로소 중단된다. 그래서 지금 갑에 의해 된 채권은 중단되나 틀렸죠?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통지를 했을 때 비로소 중단됩니다. 을이 병에 대한 권리, 즉 피대위 권리, 이것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깎고 돼 있죠? 그건 X가 됩니다. 문제 잘 이해하시고 잘 풀어 가셔야 됩니다. 자, 71번 갑니다. 2018년 서기보 문제입니다. 대위권 행사했고요. 거의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제시했던 요 그림, 요 사안 똑같고요. 그 다음에 뒤를 잘 봐야 됩니다.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했었죠? 당사자 적격 연결. 뭐 떨어집니까? 각하. 각하 판결 떨어집니다. 각하 나왔습니다. 자, 이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판력이라는 건 뭡니까? 소송물에 관해서 또는 본안에 관해서 판단을 했소이다. 을이병에 대한 이 소송물에 관해서 피대위 권리에 관해서 판단을 했다. 이 판단이 뭐 갑을 승소시켰던
갑을 패소시켰든 간에 이 소속물인 피대위 권리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주는 게 기판력입니다. 즉 이거 의리병에 대한 요 권리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리 알고 있을 때 의리 기판력을 받겠습니다만, 자 지금은 이것을 판단함이 없이 이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판결이 떨어지는 겁니다. 각각 판결이 떨어졌다는 건 법정의 문턱을 넘지도 못한 채, 즉 수속물에 관한 판단을 하지도 못한 채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속물에 관한 판단이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무슨 기판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여기 딱 동그라미 치면서 기판력 없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뒤를 읽지도 마셔야 됩니다. 지금 알았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 알았을 때 기판력이 있다라는 그 아까 제가 칭송받았던 판례는 소속물에 관한 판단이 나왔을 때, 피대위 권리에 관한 판단이 나왔을 때를 전제로 해서 채무자 의리 알았다면 기판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에 관한 판단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가 떨어진 것들은 기판력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도 A급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네요. 좀 더러워도요. 요 그대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요거. 자, 잘라놓으시고 요겁니다. 의리병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요거.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의리병에 대한 이 피대위 권리는 수속물이죠. 수속물을 판단했고요. 수속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입니다. 아까는 각하였고요. 그렇죠? 지금 기각이라면 이제 이건 기판력이 미칩니다. 언제만 기판력을 받는다고요? 알았을 때. 그래서 이게 알았다. 아이고 알았단데 이거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니라 알았을 때만 기판력을 받게 됩니다. 아까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알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피보존 채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각하라는 것과 피대위 권리의 흠결을 이유로 때려가는 기각이라는 것을 구별을 하셔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의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근데 요 선지에서는 맨 끝에 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봅니다. 정은 또 다른 채권자입니다. 또 다른 채권자 정.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고요. 또 다른 채권자 정. 이것도 아까 채무자 의리 기판력을 받는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소송법의 전문 용어로 반사적 효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러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대위권 이렇게 지금 대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위 소송의 판결의 효력, 기판력을 의리 받느냐? 의리 알았을 때는 을은 기판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요. 만약에 갑이 제기한 대위 소송의 결과가 만약에 갑 쪽에 승소로 나왔다면 승소 판결에 기해서 제3채무자는 을에게 재산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재산을 준다는 게 을이 알고 있었다면 이 준다는 판결의 효력이 을에게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을의 재산이 빵빵하게 보존될 가능성이 있고요. 을의 재산이 빵빵하게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사적으로 을의 또 다른 채권자인 정도 그만큼 채권 보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채무자 을의 재산이 빵빵해진다면 또 다른 채권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반사적으로 정도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을이 갑이 제기한 대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 을이 알았음으로 인하여 을이 기판력을 받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채권자 정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간 매개체가 채무자 을이 알았을 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대위 소송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 부분이 틀린 겁니다. 알았을 때 의리 기판력을 받고 의를 통해서 또 다른 채권자 정의 반사적이나마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잘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대위하여 대위수를 제기했습니다. 자르고 병, 제3첨에서 병은 의리 갑에 대해서 가진 항변, 이거 대항할 수 없죠. 의리 갑에 대해서 가진 항변은 의뢰 것이죠. 병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넘버링 1번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본 안의 항변, 본 안의 항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안의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본 안전 항변을 할 수 있다. 피본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더니 여기부터 자르시고 갑의 오래된 권리 발생 원인된 부민에게 무효하거나 여기부터 가르칩니다. 변제되고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즉 부적법 각하를 주장하는 겁니다. 본안전 항변, 부적법 각하를 주장해서 본안전 항변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가지를 잘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링 1번이고 여기 넘버링 2번이고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본안전 항변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3첨에서 병의 입장에서 의리, 갑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로 얘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리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본안의 항변. 자, 그렇지만 원초적으로 갑이 의뢰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수송은 잘못되었소이다라고 부적법 각하를 구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여기 바로 후단부에 있는 겁니다. 잘 문구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74번부터는 406조에 나와 있는 채권자 최소권이므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